예, 힘드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모처럼 쉬려고 하셨을 건데. 예. 자, 먼저 가담법 적용 여부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하는 것인가? 판례에 따른다면 명칭은 따지지 않아요. 비전형담보라면 명칭을 따지지 않는다. 대물변제 예약, 매매 예약 등을 하고 가등기 했던, 양도담보를 했던, 매도담보를 했던 명칭을 따지지 않고 비전형담보를 설정하는데 채권이, 이건 큰 의미 없고, 채권이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전형담보를 설정한 경우 명칭은 따지지 않고 그때 가담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일 것인가? 소비대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예요. 금전소비대차라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었다, 대여. 채무자는 돈을 빌려 썼다, 차용.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을 담보할 목적으로 비전형담보를 설정했다면 가담법은 적용하지만 이걸 기억하면 되고 아래쪽은 암기하는 사항 아닙니다. 매매대금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이나 외상대금 채권이나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비전형담보 해봐야 이런 채권들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가담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대표적인 채권이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입니다. 을 담보할 목적으로 비전형담보를 설정한 경우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법률은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물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 등을 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해야만 이 법률을 적용하지 미달한다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5억짜리예요. 피담보 채권은 1억입니다. 그럼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3억짜리예요. 피담보 채권은 4억입니다.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다 없다? 없어.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예약 당시는 목적 부동산이 1억짜리입니다. 피담보 채권도 1억입니다. 폭리를 취할 염려 없잖아. 차후의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해서 3억짜리 돼버렸어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요. 비전형담보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명칭을 따지지 않고 비전형담보를 설정해야만 이 법률을 적용해요. 대물변제 예약이든 매매 예약이든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비전형담보를 설정해야만 이 법률을 적용하지 비전형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법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매매 예약이나 대물변제 예약 등을 하면 가등기하고 양도담보나 매도담보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적용하지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마지막이요. 가전제품은 저지를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전 저질은 가담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전은 전세권, 전은 저당권, 질은 질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전형 담보를 설정해봐야 가담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줄여서 전저질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귀속청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고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이 부동산에는 A란 1번 저당권자가 있어요. 피담보 채권은 그냥 1억이라 보겠습니다. 자, 을이란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어요. 예, 편의상 피담보 채권은 1억이라 보겠습니다.
예, B라는 2번 저당권자가 있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편의상 피담보 채권은 1억이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A도 B도 저당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도 특수저당권입니다. 예. 그럼 갑을 간의 법률 관계에서는 담보가등기 설정자가 갑이라는 전제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A, B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권 설정자고 담보가등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것은 가등기 담보권도 특수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의 저당권 배울 때 논리하고 똑같아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다. 이런 논리는 그대로 적용돼요. 또한 담보물건의 특성 4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다 인정돼요. 담보가등기권자의 피담보채권도 360조의 피담보채권하고 똑같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지연이자 1년분에 한한다. 이런 건 다 똑같다고 설명하지 않는 것은 되겠죠? 왜?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하고 똑같은 것은 특별법에서 강조를 안 한다. 다만 혹 지문에 등장하면 제가 강의하지 않은 것은 민법 논리로 풀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되겠죠? 차이점만 강조하고 있다. 예. 자, 그럼 절차를 확인할 것인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만땅 생길 수도 있다. 자, 시간의 경과입니다. 글을 큼직큼직하게 절 거예요. 절차기 때문에 흐름을 느껴야 된다고. 그럼 만약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먼저 도래했다는 전제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근데 변제를 안 해야 문제가 생긴다고.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신청해버릴 수도 있어요. 경매 신청하면 가등기 담보권은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해야지.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낙찰대금에서 A가 배당받고 남는 것은 을이 배당받고 남는 것은 B가 배당받고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뿐이에요. 경매가 돼버리면 A가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 병이 3번 저당권이 돼버린다고.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건 시험이 아니고 이와 같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청산하는 절차예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변제기 도래했는데 변제 안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몇 차례 독촉하죠. 그런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귀속청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귀속청산 절차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이 통지한다는 것이 담보권 실행 통지라고도 말하고 또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누구에게 통지할 것인가? 채무자 등에게. 채무자 등이란 이야기는 채무자와 담보가등기 설정자가 동일하다면 물상보증인은 없잖아요. 그건 다를 때는 물상보증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 또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 자를 채무자 등이라 말해요. 채무자,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자에게 통지하라.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고 주로 말해요. 그럼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만 하는데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는 이런 자들이 다 있다면 모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전부에게 통지해야 돼. 단 한 사람에게도 통지하지 않는다면 통지로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아요. 전부에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누락이 된다면, 일부라도 통지하지 않는다면 통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통지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기간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럼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는 말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해요.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통지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담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약 당시.
그런데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 통지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대물변제 예약 등을 할 때 5억이라면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면 예약할 당시 목적 부동산은 5억이고 피담보 채권은 1억이고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고 있잖아.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정감 변동하기 때문에 통지할 때는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통지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겠습니까? 통지할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가령 3억이라면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죠. 예. 3억이라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거기에 공제를 해요. 마이너스를 한다고. 무엇을 마이너스 하는 것인가?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하고 선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다고. 그럼 만약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이고 선순위 권리자, 얘가 예를 든 건 1번 저당권자는 선순위 권리자죠. 피담보 채권 1억을 공제하고 그럼 3억에 2억을 빼면 1억 이렇게 통지하란 말이에요.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채무자 등 당신들은 1억을 받게 됩니다. 이걸 통지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공제하지만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청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청산하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선순위 권리는 인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후순위 권리는 인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은 공제하지만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은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이렇게 통지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것을 담보권 실행 통지라고 말해요. 그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할 수 있어요. 객관적 평가액은 3억인데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통지로서는 적법합니다.
통지로 적법하다는 이야기는 청산기간은 진행이 되어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을 할 거 아니냐고. 편지를 보냈다면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며칠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청산기간이에요. 이 2월의 청산기간은 변제기 도래한 이후인데도 채무자 등에게 변제할 기회를 주는 유예기간이에요. 유예기간. 왜 변제기 도래하고 훨씬 이후인데도 변제할 기회를 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이렇게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하여 이렇게 통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걸 2억으로 평가하면 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만약 통지할 당시에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 평가액이 3억이라면 2억을 빼고 청산기간 경고하면 채무자 등 당신은 1억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채무자 등이 열받지는 않잖아요. 아, 청산기간 경고하고 나면 1억 받겠네를 기대할 거 아니냐고. 근데 빵이라고 날라오면 채무자 등이 열받아 버릴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한 이후 변제를 안 했는데도 청산기간 내에는 채무자 등이 변제할 기회를 주는 유예기간이 있다. 이 통지가 마음에 안 들면 변제해버리고 가등기 담보를 말소시켜버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와 같은 청산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해도 통지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다고.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가등기를 말소시켜버릴 수 있다 없다?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를 해도 즉 그렇게 통지를 해도 통지는 적법하다. 또한 만약 이렇게 평가하여 청산금이 없다면 통지 안 할 것인가?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빵인 줄을 알아야 열받으면 변제할 거 아니냐고. 그 말입니다. 예. 를 이해하시고 청산금이 없을 때에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한다. 그 다음 가령 판단을 잘못해버렸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판단해버렸어. 객관적 평가액이 3억인데 그럼 이렇게 통지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4 배
이렇게 통지했을 때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가 내 통지 잘못했는데 쏘리 다시 통지할게요. 이런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면 채권자가 통지한 금액, 이 말을 과거의 판례가 수액 이런 말을 썼는데 수액 금액을 말해요. 통지한 금액, 통지한 수액을 스스로 다툴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통지한 것이 내가 잘못 통지했는데 다시 통지하겠습니다. 이런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여기에 교훈은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는 낮술 먹으면 안 돼요. 잘못 평가하면 조진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채무자 등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합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는데 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 통지 아니에요.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아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가 아니라는 것은 통지하지 않아도 청산기간은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 등에게는 일부라도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기간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산금 평가액 통지, 즉 담보권 실행 통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가 누락돼도 청산기간은 진행이 된다고. 그럼 후순위 권리자에게 왜 통지하는 것인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취지는 권리 행사 기회를 주라는 말이에요. 권리 행사에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무엇을 통지하는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내용하고 채무자 등에게 언제 통지가 도달했는지 등을 알려주는데 그게 후순위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에 기회를 주라는 의미지 담보권 실행 통지다 아니다. 아니요. 권리 행사에 기회를 준다는 말은 가령 예를 든다면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통지를 받았어.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1억을 지급하기로 통지했다고. 그럼 저 사례라면 제가 예를 드는 구조라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 1억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이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가 1억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지 말고 나에게 지급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해하라고 나에게라 적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자신한테 지급하라고 요구할 기회. 그럼 이런 요구 청구를 받았다면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안 한다? 물론 1억 5천이라면 1억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5천은 채무자 등에게. 되겠죠? 예. 그런 기회를 주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담보권 실행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 통지로 적법해요.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은 통지를 후순위 권리자에게 안 해버려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1억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버렸다고. 그럼 후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은 누가 변제해야 돼?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그 말이 통지를 안 해도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할 수 없을 뿐이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지 안 해도 통지로는 적법해. 담보권 실행 통지로. 그러니까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그 말이고, 두 번째요. 이렇게 통지했어요. 빵이라고.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볼 때는 객관적 평가액은 3억인데 제대로 평가했으면 채권 변제가 가능할 것인데 이딴 식으로 평가해서 빵으로 통지했다 라는 걸 알면 후순위 권리자가 열받아 버릴 수 있잖아요. 담보가등기 권리자 당신은 못 믿겠다 하고 경매하러 가자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차라리 부동산을 경매 집어넣어 버리고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자 라고 주장할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즉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여야만 합니다. 자기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무엇을 신청해 버릴 수 있다? 경매 신청이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 저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날아오면 차라리 후순위 저당권자가 볼 때는 경매 집어넣어버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낙찰이 2억 5천에 되면 산술적으로 하면 5천이라 챙길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 청산기간 내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와 같은 후순위 권리자는 아직 자기의 채권이 변제 기간 내에 무엇을 집어넣어 버릴 수 있다고? 경매를. 경매에 들어가면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저당권으로 본다고 돼 있어. 그럼 제가 예를 드는 사례라면 이와 같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버리면 A는 1번 저당권자고 담보가등기권자는 2번 저당권자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3번 저당권자고 그 권리의 순위에 따라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자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권리 행사할 기회를 주라는 통지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하지 않아도 채무자 등에게만 통지했다면 통지로 적법하기 때문에 청산기간은 그대로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고. 단지
않는 것은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할 수 없을 뿐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 이렇게 통지했다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 안 하면 청산기간 1억을 채무자한테 지급해야 되고 또 후순위 저당권자 병한테 1억 도 지급해야 돼. 되겠죠? 예. 그리고 청산금 지급은 청산기간이 경관 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청산기간 경과 전 채무자 등입니다.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지급한 것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아직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여기에 청산금을 채무자한테 지급해버렸다고. 차후 후순위 권리자가 채무자한테 청산금을 지급할 걸 나에게 지급하세요 라고 요구하면 후순위 권리자한테 지급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또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은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지급해버렸다면 차후에 후순위 권리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지급할 것을 나에게 지급하세요 라고 요구하면 지급해야 돼. 그 말이 이중지급의 위험은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이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요. 아이고 청산기간 경과 후 동시행 관계란 이야기는 좌측에 예를 끌고 옵니다. 채무자의 의무 2개하고 채권자의 의무 1개가 동시행 관계예요.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하고 채무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협력 의무 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 의무까지 무엇이다? 동시행 관계다. 그 말은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본등기 해주고
목적물 인도한다고. 그럼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목적물은 누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다? 채무자, 채권자. 청산기간 경과 전에는 목적물을 누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청산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해 준다고. 청산금 지급하면. 그럼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라니까. 그런 걸 물어봐요. 이해하셨습니까? 동생관계입니다. 그럼 만약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가 됐다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청산금 지급 안 하고 본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하면 헷갈리지만 본등기가 등기법 시간에 배웠듯이 예비등기가 아닌 종국등기는 전부 본등기지.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본등기에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청산금 지급 안 하면 본등기하는 경우가 실무상 거의 없지만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담보권 설정할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됐지만 담보권자에 불과하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 지급해야만 소유권 취득에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 매도담보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도 담보권자에 불과하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된 것은 이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로 유효하다 무효다. 무효라고.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차후 적법 절차로 거의 다 했습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면 이 무효였던 본등기가 무엇이 될 수 있어? 유효가 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예. 그럼 만약 본등기가 무효라면 이 채권자는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본등기가 무효라면 이 채권자가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귀하로 하여 제3자와 또다시 거래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잖아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유자가 아닌데 이자와 거래한 제3자가 선이라면 법률상 보호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이게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계약의 해제, 표현들이 가등기 담보, 명의신탁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되겠습니까? 제3자가 선의여야만 법률상 보호됩니다. 예, 무과실은 요건 아니에요. 라는 정도를 기억하면 지엽적인 일부는 있지만 시험에 정답은 되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아니면 문제 풀 때 이렇게 또 1시간씩 할애해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셔서 너무 고맙고 다소 와닿지 않더라도 화살표를 중심으로 조금 눈여겨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래서 비공식적인 휴일인데 억지로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